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갑론을박의 한창이죠. 이 세계보건기구 얘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인의 90%가 코로나 면역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켠에선 넉 달 새 치명률이 2배로 뛰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일단 조심하고 봐야겠다 싶네요.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강추위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걱정이었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얀 눈이 내렸는데요. 이 눈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다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내일 아침까지 중부 중심으로 쌓이는 눈의 양은 최대 1에서 3cm, 비는 빗방울 또는 5mm 미만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 우려스럽습니다. 적은 비나 눈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질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오전 한때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서울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는데요. 이들 지역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부주의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산불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입동인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맑거나 구름 많은 날이 잦겠고요.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가 낮 기온은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낮 기온 5도 안팎에 육박하지만 체감 추위는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저처럼 두툼한 옷과 함께 방한용품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이 큐시트웨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시트웨이 첫 번째 순서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 아이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 젖잘싸 죄송금지 대한민국 희망을 쐈다입니다. 네. 바로 오늘 새벽에 열린 월드컵 16강전 이야기인데요. 네. 이 경기 라이브로 보신 분들 지금 한참 졸린 시간이실 텐데 네.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우리 선수들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에 1대4로 패배하며 이 원정 첫 8강 도전의 여정을 끝마쳤습니다. 네, 하지만 선수들의 혼신의 힘을 다한 이 경기 지켜본 국민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 죄송하단 말은 금지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대표팀에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사실 정말 마음 졸이면서 축구를 본 국민들도 참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만 정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땀을 정말 뚝뚝 떨어진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직접 뛴 우리 태극전사들, 우리 선수들은 또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어요, 이수아 기자. 네, 특히 이 경기 환경이 지난 3번은 이 실내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구장이 바뀌면서 에어컨이 없는 구장에서 거의 90분 넘게 뛰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체력적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김진수 선수의 얘기부터 들어보면은 네.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몸이 안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부족했다라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조규성 선수 이번에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쉬운 마음밖에 없다. 브라질이 너무 강한 상대였던 것 같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16강 진출 기적의 골을 만들어냈던 황희찬 선수는 좀 의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보여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새벽까지 보고 있는 팬분들께 죄송하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국민분들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요. 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요.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라면서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진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거든요, 우리 선수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뛰고 죄송하다고 이 얘기하는 게 정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어떻게 새벽 4시에 본 경기 직접 사수하셨습니까? 보다가 자다 보다 자다 했죠. 네. 네. 근데
죄송하다, 뭐 눈물 보이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 사실 저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 따고 우는 선수들 있었잖아요. 네. 그거 사실 제도가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면 뭐 병역 혜택도 있고 아니면 뭐 연금 혜택도 푸짐한데 동메달이나 4등은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물론 개인적인 뭐 여러 취득이 그 과실이 다르는 건데 이번의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 지난 사흘간 포르투갈 이긴 다음에 온 국민이 행복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다 싶고요. 나중에 우리 뭐 더 자세히 짚겠지만 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번에 본 게 더 자랑스럽다. 2001년생 이강인, 97년생 백승호, 98년생 조규성 네. 이 사람들만 봐도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축구,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갈 길이 보여서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 이 16강전에 이 다들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브라질을 이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8강에 올라가면 민지숙 기자 네. 우리가 일본하고 맞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일본도 8강 진출이 무산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 16강전 크로아티아를 만났는데 네. 여기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습니다. 네, 12년 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8강 진출 좌절됐는데 네. 이 악몽이 재현된 건데요. 이로써 일본 월드컵 16강에 4번이나 올랐지만 8강에는 한 차례도 오르지 못한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뭐 4년 뒤에 있을 다음 월드컵을 또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수아 기자, 네. 4년 뒤에는 우리 팀이 벤투 감독이랑 같이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참 사랑하는 감독이었는데 네. 벤버즈라는 이 별명까지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이 한국 팀과 이별한다라는 부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 경기가 마친 뒤에 감독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미 지난 9월에 이번 월드컵까지만 하기로 좀 협회랑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번 최종 예선이 끝난 뒤에 협회에서 새로운 오퍼가 왔지만 네. 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국인 포르투갈로 돌아가서 재충전을 한 뒤에 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4년에 대해서는 이 한국 대표팀은 본인에게 환상적인 의미였고 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네. 의원님. 사실 이 벤버즈, 벤투 아버지, 이 벤버즈로 불리게 된 걸 보면은 우리 선수들도 참 벤투 감독을 잘 따르고 이게 또 한쪽만 이 정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양쪽 양방향인 건데 벤투 감독도 우리 선수들하고 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떠나기로 한 걸까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보면 네. 거의 뭐 속성 선생님, 쪽집게 선생님이잖아요. 1년 6개월 만에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우리 팀을 지도를 했고 네. 아마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수들이 항상 부족한 게 패스 능력이 부족하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 보면 굉장히 패스를 잘하잖아요. 맞아요. 또 빌드업 축구라고 해서 이제 벤투 감독이 중점적으로 뒀던 사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하다 평가전에서 많은 점수로 지고 나면 뭐 벤투를 갈아야 된다 뭐 등등 이야기 있었는데 네. 결국은 축구협회와 또 벤투 감독이 꾸준하게 이거를 쌓아왔거든요. 그 결과가 결국 이제 16강 진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벤투 감독이 아마 축구협회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벤투 감독은 아마 다음 이제 월드컵 4년 뒤에 열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이제 공동 국제를 하잖아요. 네. 이 4년까지 이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네.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게 좀 멀리 보고 차분차분 하나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협상이 사실 16강 진출 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우리가 한번 이 2년 뒤에 아시안 그 게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까지 한번 해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플러스 2를 하자, 2 플러스 2로 하자라고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은 그건 아니다. 축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4년이라는 월드컵이라는 기간을 두고 꾸준하게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2년 뒤에 성과가 안 좋으면 뭐 그만둔다 이런 걸로 할 경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축구협회와 벤투 감독의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계약은 이제 끝이 났고 벤투 감독이 지난 9월에 이미 떠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랬군요. 원래 벤투 감독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팀들이 함께 네.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일단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벤투 감독을 다시 설득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제 감독을 이제 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 감독을 다시 제안을 할지 다른 새 사람을 구해야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번 축구에서 우리가 희망을 봤다. 네, 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다시 봤다 이 선수라고 할까요, 이수아 기자? 이런 사람 몇 명 있었어요. 네, 저희가 저희의 픽을 좀 꼽아왔는데요. 네. 일단 실력과 미모를 모두 인정받았다, 둘 다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조규성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 선수의 아버지가 직접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듣고 오시죠. 뭐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생각 1도 없었고요. 1도 못했고 네. 단 이제 황의조 선수 그 대타로 해서 그라운드를 밟을 수만 있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네. 너는 얼굴로 떴으니까 이번에는 골로 떠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예. 축구 잘한다라고 해서 팬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얼굴로 가지고 어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얼굴보다는 그래도 골로서 말을 해줘야 되지 않냐 네. 싶어서. 아버님 지금 그 말씀은 아드님이 잘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말씀이시죠? 인정합니다. 저희 딸들도 너무 미인이라. 아 예. 그래서 유전자가 저는 뭐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이 워낙 유전자가 탁월해서 네.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들 자랑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아내 네. 자랑까지 하셨어요. 아들이 잘생겼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한국 이 아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들어보면 해외 구단으로부터 오퍼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규성이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다. 어느 팀이든지 가서 자리를 잡고 뛸 수 있는 팀을 원하지 뭐 구단의 이름, 명성만 보고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네. 이강인 선수도 이번에 월드컵에 참 맞아요. 재평가를 받았어요. 뭐 추격골, 가나전에서 추격골을 처음에 만들어서 정말 멋진 어시스트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적재적소에서 킬패스를 하기도 해서 사실상 포스트 손흥민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극찬이네요.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과거 인터뷰 영상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네. 다음에 네, 저렇게 이제 옆에 유튜버가 특별 MC로 갔던 건데요. 네. 이게 약간 연출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MC 뒤로 공이 날라오는데 그걸 이제 이강인 선수가 무심한 듯 툭 쳐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방금 전에 나왔죠. 저 모습을 보고 이제 여자 팬들이 네. 심쿵이다. 정말 매너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이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선수도 있죠. 네, 누구요? 손흥민 선수. 네,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 포착돼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도하 시내에 있는 한 유명 레스토랑을 방문한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손 선수 이 특유의 소금 뿌리는 동작으로 유명한 이 레스토랑 셰프의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소금을 한 꼬집 집어서 팔꿈치로 던지는 동작인데요. 이 해당 셰프 한국 대표팀의 방문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자랑하듯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저 큰 고기가 한 입에 다 들어가네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그럼 주목받은 선수는 지금 손흥민, 이강인, 조규성 이 세 명이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 명 더 꼽아봤는데요. 누구요? 바로 본의 아니게 한국 동점골에 기여했던 명예의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호날두 선수인데요. 아하. 네, 사실 김영권 선수의 골은 이 호날두 선수의 어시스트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 때문에 호날두는 이제부터 전주 호시다. 호날두가 아닌 한반두다 하면서 네. 이렇게 한국 민증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이 소속팀이 없는 호날두 선수 네. 내년부터 사우디 프로축구팀에 합류할 거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 하지만 호날두 측은 이는 현재 사실 무근이다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호날두 선수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은 네. 그러면서 아들 양육법에 대한 좀 안 좋은 논란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호날두 선수의 경우 아들을
같이 이제 스포츠 선수로 키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휴대전화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을 시키는 것은 물론 식단 관리까지 좀 네.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들이 축구 선수로서 대성할 네. 자질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때때로 아들이 콜라를 마시고 감자칩을 먹어서 나를 짜증나게 한다라는 아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아이한테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게요. 지금 사진을 보면 아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감자칩하고 콜라 먹는 게 짜증나면 더 짜증나는 일들이 무궁무진할 텐데 네, 어떻게 참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바로 또 준비했네요. 네, 두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윤 대통령 돌고 돌아 다시 청와대 영빈관 왜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어제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 자체도 사실은 첫 국빈 만찬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쏠리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회담이 열린 장소입니다. 이 발제에 나왔지만은 바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이 만찬이 진행된 건데요. 네. 이 한미 정상회담 만찬 얼마 전에 열린 거 생각해 보면은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진 외빈 행사도 뭐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호텔 한남동 관저 이런 곳에서 열렸습니다. 네. 청와대 영빈관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청와대 영빈관이 어떤 공식적인 장소로 사용된 겁니다. 네, 꼭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네. 이 두 정상이 만났던 어제 축구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는데요.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하며 두 정상 건배 제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전통주로 러브샷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인 장면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러브샷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는 사실 뭐 관저에서 하기도 하고요. 뭐 중앙박물관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을 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좀 히스토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정부가 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네. 새 영빈관을 짓기 위해서 좀 800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더 불거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철회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 국회 예결위에서 네. 이 예산을 전면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 지어진 영빈관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좀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마저도 이건 좀 국빈 만찬 장소로는 좀 약하지 않냐라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네. 막판 선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와대 영빈관 재활용 쪽으로 좀 다시 선택이 가게 된 건데요. 네. 이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은 실용적 공간을 재활용하는 의미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실 이전 계획 처음에 이 윤 대통령이 가져왔을 때부터 인수위 때부터 이 영빈관 활용 가능성 열려 있긴 했거든요. 과거 윤 대통령 인수위 시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저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네, 저렇게 가능성은 언급이 됐지만 이번에 네. 처음 쓰인 거고요. 이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이 다소 뼈 있는 말을 이 뒤에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빈관에서 국민 행사가 열리는 일이 참 당연한데 어렵고 힘들게 돌아 왔구나 싶다. 이제라도 윤 정부가 이 청와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뭐 돌고 돌아서 정말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이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봐 국빈만찬 할 데 없잖아라고 혹시 다시 영빈관에서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없잖아라는 얘기를 누구를 향해서 하겠어요. 그건 뭐 대통령실의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해명 중에 네. 실용적 재활용, 전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800 몇십억 원의 이 두 해 예산을 들여서 영빈관을 짓겠다라고 네. 했을 때 얼마나 논란을 많이 불러왔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기존에 있는 청와대 영빈관은 아무리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만큼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네. 이미 뭐 의전이나 아니면 뭐 내부 치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수준도 꽤 높고 그렇다면 이걸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안 썼느냐? 지금까지 대통령이 용산으로의 이전 이후에 단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다라는 그 단언, 그거를 한 발자국도 정말 뒤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한 번쯤 나서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라도 관련된 참모가 뭐 대변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참모가 보십시오. 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용적 재활용 측면에서 청와대를 영빈관을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국민에게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저는 소통이 아니었을까. 그걸 대통령이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런 식의 좀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세가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이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앞으로 있을 국빈만찬도 그럼 과연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계속 열릴 것이냐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는 빈살만 왕세자 때는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었죠.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알고 보니까 김기현 의원도 관저에서 만났더라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수아 기자, 네. 관저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여당 지도부랑 의원들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관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불렀다. 이 관저 정치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에 혼밥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던 만큼 좀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부른 시점이 문제겠죠. 이상민 장관을 따로 관저에 불렀다는 것 결국 여권 내부를 향한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을 또 따로 관저로 불렀다. 이것도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워낙 예뻐해서 한 장관 더 귀하게 쓸 것이다라며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오히려 낮게 봤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로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당대표가요. 다음 미래 행보의 좋은 자리인가 어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뻐하시니까. 네, 지금 더 귀하게 쓰지 않겠느냐라는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더 귀하게 쓰면 어디다 쓴다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의 뭐 대표 차출설 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년 2월, 3월쯤 돼서 일단 아마 전당대회 열릴 텐데. 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가려고 그러면 사표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은 당비를 내야지만이 권리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뭐 특별한 조항을 만들겠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것이고 그쵸. 또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보가 보면 결국은 당 대표를 가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또 지금 현재 있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것 또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즉 여당이 지금 어떤 면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가 또 그런 정치적 수사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부담을 여권이 지금 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특히 또 이 아무래도 장관과 하고 또 정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네. 정치인이 될 경우에 이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자기 입장을 딱딱 밝히고 이게 이제 인기가 있지만 네. 정치인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정치라는 게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했을 경우 이 어려운 정치판에서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면 아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도 얘기한 게 워낙 예뻐하시니까 험한 자리에는 보내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마 빠르면 내년 총선 때 아마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내년 총선은 험한 자리가 아닌가. 네, 내년 총선은 예를 들어서 뭐 총선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해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더 늦게 아마 저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의 조기 지금 당 합류는 그렇게 썩 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당에서 볼 때는 당장 선거가 임박하니까 뭔가 누구라도 좀 데리고 와서 선거에 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네. 지금 뭐 당내에 있는 후보로서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뭔가 아마 당에서는 이야기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크게 아마 대선까지도 지금 바라보시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관저에 초대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초대된 사람이 있으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죠? 네, 일단 친윤계이지만 아직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윤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잘 하시는 거고 더 해하셔야 되죠. 저는 뭐 민주당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부른 대상이 윤핵관으로 뭔가 불리는 의원 4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대통령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예, 공적인 그 분들을 먼저 불러야죠. 사보다는 공이 앞서야 되고요. 관저는 안 가보셨겠네요. 관저는 뭐 아직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관저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 막. 네, 윤경호 위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몇몇만 이 초대돼서 관저에 가는 상황이면 사실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당목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맨 처음 불렀던 게 흔히 말하는 윤핵관 4인방 네. 부부 동반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걸 사적인 뭐 자리 그러나 그건 사적인 자리를 뛰어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어졌다는 뭐 비대위원들과의 관저 만찬, 네. 또 아까 이상민, 한동훈을 포함한 일부 내각 장관들과의 만찬, 이거 알려졌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네. 왜 그걸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죠? 사실 그런 점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대통령이 관저에서 불러서 저렇게 하는 거 정무수석 두고 있고 사실 일정한 간격의 정치 개입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게 그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관저에 초대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저에 알고 보니까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도 초대가 됐더라.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민지숙 기자. 네. 오늘 좀 새로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장관 이른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처음으로 공식으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이 매체죠. 네. 관련된 취재를 했던 매체를 오늘 고소했습니다. 네,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한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의겸 의원을 직접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앞서 한 장관의 집을 침입한 이 같은 매체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서울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법대로 뭐 해보자는 것이니까 네. 김의겸 의원의 반응도 봐야겠죠. 네. 김의겸 의원은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번 법정에서 따져보자.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한 장관 고소장을 받진 않았지만 이 네. 김의겸 의원과 같이 한 장관에 대한 술자리 책임 물었던 사람 한 명 또 있죠. 이 김성환 민주당 의원. 이 의혹이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더하는 발언을 했었죠. 네. 그런데 한 장관이 이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의혹이 더 진실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한 장관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이것에 네. 대해서는 아직은 무엇이 진실일지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 유보하겠다라고 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적절하게 유감을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사실 장관이랑 네. 야당 의원 색깔, 여야 의원끼리도 아니고요, 당끼리도 아니고요. 장관이랑 야당 의원 사이의 고소고발 법적 공방은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 정치권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의원들이 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과를 하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만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 일정 정도 이제 모든 것들을 사실 법의 어떤 잣대를 기대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근데 그동안 정치권을 보면 너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닐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또 김의겸도 그렇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이게 대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아직 사과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일단 먼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문제가 뭐 아니다 싶으면 사과를 하면 아마 한동훈 장관도 뭐 소송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사건이 불거지는 데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다음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커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목은요, 민노총 총파업. 야당이 중재입니다. 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오후 전국 15곳에서 이 총파업, 이 총력 투쟁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모습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안전인재 합의 약속! 여러분들의 요구 투쟁은 정당합니다.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총파업! 총단결로 노동 탄압 박살내자! 네, 민주노총 측은 이 화물연대에 대한 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결국은 민노총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총노동 차원의 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노총 총파업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사 협상이 속속 타결되면서 함께 투쟁을 이어갈 세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 밤샘 교섭 끝에 오늘 새벽 5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 이 파업 역시 유보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이 개별 노조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갈리기 때문에 이 전체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당장 오늘 총파업을 분수령으로 파업에 남을 사람과 이제 떠날 사람, 다시 복귀할 사람이 갈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어쨌거나 결국 오늘 예고했었던 총파업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약간 전면전을 시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수아 기자 네.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또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걸 국무회의에서 좀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다른 분야에 추가 발동하는 안건은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정유 운송 분야의 경우 지금 기름 쪽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업무 개시 명령은 좀 발동할 준비가 끝났다 이런 소식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 얘기부터 듣고 오실까요?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강경 대응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이 레이건 대통령의 결단이란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81년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니까 11,000여 명을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방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이만큼 강경한 조치까지도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는 어제부터 이 명령을 받은 화물 차주가 실제 운송을 시작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 응답을 한 사람은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 아니긴 합니다만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은 좀 맞아 보입니다. 민지수 기자, 화물연대는 그럼 오늘 총파업을 했으면 계속 화물연대도 좀 강경하게 이 대치를 하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이 강경하게 맞서는 것과 퇴로를 만드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일단은 이 조합원들에게 노조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려는 이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하는 문자를 보내라. 이런 지침을 일단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건설노조는 이 동조 파업에 나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 다시 한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 한편으로는 이 퇴로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에게 국토부와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김 위원장 이에 직접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통화를 했지만 이 대화를 한다고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에는 선 복귀 후 대화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에서는 과반 이상의 동의 없이 현실적으로 복귀는 어렵다라며 양쪽의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는 아직 실패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지금 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간 중재를 좀 해보려고 나선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지금 이거 말고 그냥 여야 상황도 안 풀리는데 또 야당이 나선다고 이게 또 중재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중재를 나설 게 아니라 국회가 법제화를 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지난번 3년간의 한시적인 법이긴 했지만 안전운임제라는 게 시행이 왜 됐는지 그리고 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금 왜 나왔는지 이걸 아주 피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요. 화물 차주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인데 이들이 뭐 외형상 한 1,000만 원 한 달에 가져가는데 그중에 뭐 떼고 300 몇십만 원, 400 몇십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그걸 돈을 더 가져가게 해달라라고만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다니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절반가량이 화물차들 때문이더라. 근데 왜냐? 과로 운전과 과적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과로 운전과 과적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이 객관적인 통계를 내세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적의 경우는 최대 10분의 1까지 줄었다는 통계가 있고 과로 운전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과로 운전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효과가 있다면 국회가 그걸 법제화해서 적용 대상 그다음에 이게 3년 한시적인 게 불가능한지 아닌지 연구화가 가능한지 국회가 바로 그런 점에서 법으로 제도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야당이 중재할 일이 아니라 이건 국회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정부랑 이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선 국회가 나서서 좀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양쪽의 긴장이 팽팽하다부터 해서 거의 뭐 끊어지려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근데 민지숙 기자, 이 화물연대 관련해서 이 긴장 가운데 또 몇몇 사건 사고가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노조원 10여 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파업 관련된 혐의가 아니라 도박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이 파업 천막에서 100만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이 카드 게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건데요. 네. 원희룡 장관은 현재 파업 중인 노조원이 이 비노조원을 겨냥해 이 인신공격이 담긴 내용을 담은 현수막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의리 없는 XX들아 하면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조폭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조합원도 이해관계자도 정부 측 관계자도 아닌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삼각 지역 인근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실 인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이 주말마다 지휘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화물연대권이 커지면서 평일까지도 소음 그리고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형 스피커를 동원한 소음이 거의 밤새 이어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는 가늠이 가는 부분 같고요. 네. 이어서 결국에는 이 주민들이 이 집회의 자유 말고 조용히 살 권리도 좀 보장해달라라는 현수막까지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사실 이게 대화가 되려면 이 대화를 약간 방해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 어떻게 보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동안 보면 우리 사회에 뭐 이런 시위나 이런 것들이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긴다. 이런 하나의 어떤 통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 광화문 나가보면요. 정말 귀가 찢어집니다. 뭐 전체가 다 광화문이고 어디 카페 같은 데 들어가도 그냥 쿵쿵거리는 울림이 그냥 심장까지 떨리게 할 정도예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걸 겪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그래 제일 편한 분들이 삼청동 주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일같이 청와대 주변에서 열리다가 이제는 또 용산에 있는 주민들께서 저렇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제가 다른 나라 보면 집회가 신고제고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점거해서 신고해도 되고 이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시법을 좀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집회도 좀 예를 들어서 집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함부로 도로를 점거할 수 없다든지 그다음에 소리의 데시벨을 좀 낮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해서 실제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인식의 전환과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얘기에 관심을 좀 쏟고 계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이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납입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최태원, 노소영 오늘 이혼, 노소영에게 666억 원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납입 관장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네. 1심 재판 첫 번째 재판 모습 저희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첫 변론이신데 입장 한 말씀만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이신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어떤 점 위주로 변론하실 건지 말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속보로 들어온 1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법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 네. 여기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진짜 합치면 이제 666억인 것 같아요. 근데 노소영 관장이 원한 게 뭐였는데 666억이란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사실 원래 노 관장이 요구했던 건 네. 현금이 아니라 SK 주식 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족할 만한 결과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현재 SK 주식 가운데 최태원 회장 지분이 약 18%에 달하는데 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먼저 요구했던 것은 42% 정도였습니다. 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무려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건데요. 네네. 하지만 이번 재판의 관건 이 주식이 최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 물려받은 것인 만큼 네. 이 이혼 소송의 분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습니다. 네. 애초에 특유 재산이라고 이혼
이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요. 조금 전에 나온 결론을 보니까 이 재판부는 이 노소영 씨가 SK회사 주식에 어떤 기여한 바가 없다,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액수로만 보면 오늘 판결로는 원래 생각했던 금액의 200분의 1 정도만 받게 된 셈입니다. 일단 보면은 최태원 회장의 얘기가 다 좀 받아들여진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게 상속 재산이라고 해도 SK가 크는 데는 이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 SK가 사실 통신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네. 지금 규모가 커진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통신권을 얻을 때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덕을 본 거 아니냐, 사돈집이라서 좀 손에 오히려 밀어준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SK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선경그룹이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가 아니라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4년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 한국이동통신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 때는 이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때는 그 사돈집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 권리를 받고 일주일 만에 다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 권리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네. 표면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덕을 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 네. 근데 이혼 소송하면은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유책 사유는 최 회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최 회장 슬하에 혼외자가 한 명 더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최 회장 2015년도 이 혼외자의 존재를 직접 밝혔죠. 네.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편지로 밝혔는데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노 관장과는 이미 헤어지기로 한 만큼 이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 가운데서도 이 해당 연인과 함께 공식 행사장에 여러 번 모습을 나타내면서 네. 이런 관계를 본인이 인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 5년 만에 이혼 소송 결과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합의 이혼이 아닌 이상 오늘 나온 결과가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누가 웃는 결과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의 딸하고 재벌 아들하고 누가 더 세냐, 뭐 세간에서 그렇게 보고 과연 이 힘겨루기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국 법원이 재판부가 교통정리를 한 셈이 됐어요. 최근에 비슷한 이혼 소송이 아마 한진그룹 조현아 네. 씨, 물론 평범한 의사 남편과의 소송이었고, 삼성그룹의 이부진 씨, 또 배우자와의 네. 두 경우 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특유재산 문제가 불거졌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은 나눌 필요 없다.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상당히 법원은 많이 인정을 하는 쪽에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관행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라는 게 갑자기 건너뛰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게 반영이 된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까 앵커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혼 소송은 과거에는 유책주의, 네. 그러니까 양쪽이 파탄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 제기할 수도 없고, 이혼 소송 제기해도 오히려 불리한 쪽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미 파탄난 가정의 공동 책임을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지고.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게 바로 이런 재산 분할도 판결이 나온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 노소영 관장 원했던 건 사실 주식이었는데 주식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간에 들리는 얘기가, 그럼 주식을 받으면 팔 거냐? 팔진 않을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수아 기자, 팔지 않을 주식을 왜 원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을 요구한 배경에 네. 자신이 낳은 자식들, 친자들이 좀 후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네.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관장 슬하에는 현재 1남 2녀의 자녀가 있죠. 작년은 SK 바이오팜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휴직하고 이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네. 차녀, 그러니까 둘째가 가장 저희한테 익숙한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재벌 딸로서는 처음으로 군에 입대해서 또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기억나요. 주목을 맞아요. 받았던 이 민정 씨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다니다가 지금은 외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무보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 셋째가 95년생 장남인데요. 네. 얼마 전에 SK ENS로 지난해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근데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결국은 관심을 받았는데 후계자 수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에게는 이 1남 2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김희영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또 한 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관장 입장에서는 뭐 작은 가능성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쪽으로 후계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주식을 요구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를 생각을 하면은 뭐 뭐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분석인 건데,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이번 결과 1심이거든요. 뭐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이혼 소송도 다른 소송처럼 2심, 뭐 대법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향후 이 SK 주가가 많이 오를 게 점쳐진다고 하면 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네. 그래서 노 관장이 항소를 할 거다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현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노 관장 입장에서 좀 더 깔끔한 결론이 될 수 있어서 이대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항소할까요? 아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측에 정말 변호사들이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붙었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결과를 보면 네. 노 관장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 노 관장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서는 그냥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아마 항소를 해서 네. 결국 이제 본인이 주장했던 이 투기 자산에 대한 이제 그 배분이라든지 주식으로 받는 문제라든지 아마 노 관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자녀들의 어떤 승계권 문제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시간 끌고 네. 사회적으로 너무 또 하다 보니까 그쵸. 좀 그것에 대한 좀 이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소를 하긴 하겠지만 항소를 한다고 하면 부담도 좀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